안녕하세요. 장동준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대비 6월, 9월 모평 분석 특강을 진행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수능 만점을 위해서 특별하게 분석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시간은요. 이제 육모부터 들어갑니다. 육모에 관련된 게 이제 2강이고 구모에 관련된 게 이제 3강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육모, 구모를 분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육모, 구모는 그냥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대학 진학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가짜 시험, 모의고사일 뿐인데 하지만 그 모의고사가 수능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를 갖다가 잘 치르는 게 수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모와 구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육모와 구모는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육모랑 구모에서 그해 당해 수능의 어떤 그런 문항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 분석 특강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문항, 조금 더 이런 문항은 나올 것 같다. 혹은 이런 문항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항들 갖다가 짚어볼 겁니다. 물론 까다로운 문항도 짚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육모 출제 경향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모 출제 경향 분석 보시면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 아마 여러분이 거의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 교사가 보기에는 특히 출제 경험이 많은 이런 이제 교사가 보기에는 이 1번 사항이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 뭐 교과서랑 뭐 이렇게 수능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따로 노는 느낌이 좀 들었단 말이에요.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뭐 수능은 수능대로 이렇게 따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좀 놀라웠던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육과정 이런 것은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교과서들 있죠. 뭐 국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또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독서 이런 것들이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그런 교과서거든요.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뭐 학습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제시된 내용을 문항에 반영하고자 한 노력이 엿보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어떤 그런 교과서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라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교과서를 갖다가 열심히 외우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2015 개정 교과서의 어떤 그런 핵심 개념 있죠? 그런 것들은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예상대로 늘 그래왔습니다. EBS 연계율이 약 70% 정도 됐습니다. 약간 넘었어요. 한 71.1% 정도 되는데 그냥 약 70%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정확한 퍼센트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연계가 많이 됐다. 여러분들이 이제 3월 학평 보고 그다음에 이제 4월 학평까지는 연계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육모부터 연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EBS 수능 특강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마 상당히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연계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물론 EBS 교재가 주가 되면 안 되겠죠. 기출이 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이 주가 된 상태에서 EBS는 이제 서브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차이는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문학 작품이 나오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고 풀 수 있을까? 순간 걱정이 밀려오죠. 하지만 내가 수능 특강에서 봤던 작품이야. 내가 한 번씩 풀어봤고 내가 한번 내용을 대충 알아. 그러면 그 작품이 나오는 순간 이건 내가 봤던 작품이야 하고서 이렇게 이게 위안이 되죠. 물론 이제 작품을 그냥 봤다는 것만으로 정답을 다 맞힌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심리적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긴장감 넘치는 그런 시험장에서 그죠?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EBS 수능 특강 이제 앞으로 구모에서는요. 육모에서는 수능 특강이 연계되지만 이제 구모에서는 수능 완성도 연계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시간을 좀 빼서
정리를 해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특이했는데요. 최초의 시도입니다. 비문학 인문지문이 가와 나 두 개로 구성됐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늘상 그냥 비문학 이제 화법, 장문, 언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뭐 자 다음 비문학이다 하고 넘겼는데 뭐야 이거 뭐야 왜 가랑 나로 나눠져 있지? 순간 당황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뭐 막상 들어가 보면 뭐 똑같아요. 예. 일반 비문학 보통 관습적인 어떤 그런 이 지문 구성과 그다음에 문항 방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평가원 시험이 이제 수능 6월 모평, 9월 모평이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3월, 4월, 7월 이런 것들은 이제 3월, 4월, 7월, 10월 이런 시험들은 이제 학평이고 그런데 모든 학평 시험들은 모평을 그죠? 모평이나 수능을 기준으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한마디로 수능과 6월, 9월 모평이 전체 모의고사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주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월 수능이 하여튼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다 따라오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거 보세요. 기존의 방식을 그냥 써도 되는데, 그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큰 변화는 없지만 기존 틀에서 약간의 이렇게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런 출제자들의 의도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기출 문제만 갇힌 공부는 지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그죠? 국어의 전 영역. 여기서 국어의 전 영역이라고 하면 뭡니까? 자, 국어의 전 영역이라고 하면은, 자, 당연히 다 알고 있죠? 이제 고3이니까, 고3혹은 N수생이니까. 화법, 장문, 언어, 독서, 문학. 그 5개 영역. 국어의 전 영역에서 다 화법 작문도 예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늘상 화법 작문은 마치 수학 문제의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처럼 뭐 그냥 기본적으로 맞히고 들어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화법 작문 쪽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언어도 그랬어. 이번에 언어도 그랬어.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특정 영역, 뭐 독서만 그렇다, 또 문학만 그렇다 이게 아니라 전 영역에서 선지의 구성이 복잡해지고 있다. 다른 말로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할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복잡해지면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꼼꼼하게 읽고 판단해야 돼요. 물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문항 분석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놓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낚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못 읽은 어떤 그런 사례들을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읽고 판단하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귀찮아서 그래요. 글을 정말 나눠가지고, 그죠? 잘라서, 문장을 잘라서 분해해가지고 하나하나 이게 제대로 된 건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이 글을 바라보잖아요. 인쇄된 글을 보는데 이게 막 눈에 안 들어와. 막 머릿속에 잡생각이 들어와. 읽었던 거 또 읽어. 글자만 읽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난독 증상이 발생된다. 난독 증상이 발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지 구성이 복잡하면 더 잘 따져줘야 되는데 꼼꼼하게 읽지 못해. 그냥 뭉개서 읽어. 그냥 끊어서 읽어야 되는데 막 뭉개서 그냥 본인이 단어를 갖다가 대충 조합해가지고 마음대로 상상해서 푸는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지금 뜨끔한 사람이 있을 거야. 실제로 그렇거든. 그래서 선지의 구성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하게 읽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뭘? 선지를. 자, 그러면 육모 출제 경향 분석을 간단하게 이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궁금하죠?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그런 이제 현재 시간대가 육모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이제 구모가 여러분들이 구모 시험을 보게 되면 그걸 보고 나서 그죠? 지금 현재 이걸 강의를 지금 찍는 이때는 지금 현재는 구모 시험을 보기 전이에요. 그래서 구모를 시험 본 다음에 또 이제 그거에 관련된 어떤 출제 경향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구모 때 출제 경향과 육모 때 출제 경향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수능에 나올 확률이 거의 99.9%. 그래서 우리가 육모와 구모의 문항의 정답을 맞히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수능을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네 가지 사항이 하여튼 육모의 중요한 어떤 그런 출제 경향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무슨 여러분들이 뭐 입시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기억해 두고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 전략을 세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영역별로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법부터 볼게요. 화법. 자, 화법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말하기 방식이었어요. 뭐 늘상 기출에서 봤던 그런 유형이죠. 말하기 방식.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매체 자료 활용입니다. 이것도 늘 그냥 봤던 어떤 스타일인데 이제 중간에 막 연설 관련 그림 자료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청자의 반응인데요. 이거는 이제 EBS 연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말하기 방식, 매체 자료 활용, 청자의 반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늘상 이 1번, 2번, 3번에서는요. 혹은 뭐 1번, 2번이나 1번, 2번, 3번에서는 발표라든지 그냥 대화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연설은 웬만하면 잘 안 나오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나오는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기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흐름만 믿고 그냥 안심하지 마라 그런 얘기야. 우리가 늘 보는 발표, 대화, 강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연설 또 뭐 있어요? 뭐 자기소개서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썼던 면접, 협상 이런 다양한 유형에도 우리가 좀 눈을 돌려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부터 5번. 자, 4번, 5번. 화법과 작문의 성격. 4번 화법과 작문의 성격. 5번은 말하기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문제는 4번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교환에 그 문제 보고 계실 텐데요. 뭐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지를 봐도 상관없어요. 4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제 이게 뭐 문항이 유형이 특별하다기보다는 복잡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4번에서 출제 경향 4번에서 선지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4번 문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당히 복잡한 선지 구성, 복잡한 선지 구성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법과 작문에서 다 마치고 이제 언어에서 조금 신경 쓰고 비문학에서만 잘하자 이런 전략은 안 돼요. 이제 전 영역에서 다 고르게 우리가 전략을 활용해야 됩니다. 화법과 작문이 더 이상 이제 그냥 점수 챙긴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예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지은 책도 있고 옛날엔 통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언어가 문법이었을 때 화작문 13분 컷 이런 어떤 그런 지론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교재도 쓰고 이제 수업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예전에 가능했어요. 2020 수능 이전에는 이게 13분 컷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화작에서도 이 길이를 길게 늘리고 선지 길이를 늘리고 그다음에 복잡한 선지 구성을 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8시 40분에 시험 시작이잖아요. 그죠? 1교시. 8시 40분에 시작해서 9시. 한마디로 몇 분입니까? 20분. 대부분 9시 넘길 거야. 분명히 언어 한 12번 정도 풀 때 시간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한 9시 5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죠? 제가 다 봤어요. 제가 이제 고3 육모 이거 이제 모의고사 감독을 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자원해서 들어가요.
만약에 국어가 안 돼 있으면 저 국어 꼭 보내주세요. 제가 애들의 표정이라든지 시험을 보는 어떤 그런 학생들의 반응을 좀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관찰해보면 다들 당황해. 왜냐면 20분 안에 9시 전에는 화작문, 그러니까 화작언이 끝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뒤에서 비문학이랑 문학에서 시간 배분을 잘하고 혹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거기서 시간을 좀 써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갖다가 털려버리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런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복잡한 선제 구성과 선제 길이가 길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라. 화작원을 갖다가 20분 안에 끝낸다? 안 돼, 안 돼. 그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20분은 끝내면 가장 좋지만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우리 25분을 넘기면 안 돼요. 20분에서 25분 이 구간 안에만 들어와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EBS 연계 부분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EBS 연계 교재를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니까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좀 가혹합니다. 사실 화법 작문은 좀 이게 보너스로 우리가 이제 점수를 챙기고 이제 머리 쓰는 거는 이제 언어 파트부터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화법부터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옛날에 그 수험생들이 정말 좋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제 늘 현재 마주하는 또 그런 상황, 마주하는 또 그런 조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 별로야 이렇게 불평불만 가지는 시간보다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써서 시험 문제를 잘 풀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문항을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3번 문항을 한번 4번 아까 전에 4번 좀 복잡한 선지 구성이죠. 4번 문항을 좀 볼 겁니다. 자, 4번 문항을 보시면 4번 문항이 확실히 좀 복잡한 문항인데요. 선생님 그러면 나머지 1번, 2번, 3번 이런 건 안 해주시나요? 네, 그거는 제가 이미 지금 강남인강에 올라와 있어요. 육모 해설 특강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육모 해설은 전체 문제를 다 다루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모평 분석 특강은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면 4번 문제 보면 가부터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은 화법과 작문이 다 연결돼 있어요. 자, 사실 4번부터 7번까지는 화법만 있다 이렇게 볼 수 없고 화법과 작문이 다 연결돼 있는데 지금 4번 문항은 화법과 작문이 다 복합적으로 요소가 짬뽕돼 있는 그런 문항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정답이 3번이었는데요. 개념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화법의 개념어로 하면 몇 개 안 돼요. 뭐 경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반언어, 비언어 그죠? 이런 것들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정답이 몇 번이었냐면요. 3번이었는데요. 가나는 다와 달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상황이므로 가나에는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나타나는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념어, 화법에서 얼마 안 되는 어떤 그런 개념어가 이제 등장했는데요. 사실 이 개념어가 갑자기 뭐 생뚱맞게 등장한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화법과 작문 교과서에 보면 이 개념어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래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 교과서 있죠. 교과서의 내용, 교과서나 교육과정을 이제 근거로 해서 내는 어떤 그런 근데 또 그런 것들 갖다가 근거로 했었어요. 여태까지 근거로 안 한 건 없었지만 최대한 그 교과서의 어떤 그런 내용을 반영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질 겁니다. 언제부터? 이번 육모부터. 그래서 개념관 하는데 뭐 언어적 표현이라든지 이건 그냥 말이고요. 언어적 표현은. 그 다음에 준언어 혹은 반언어라고도 하죠.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바뀐 교육과정에서 반언어를 이제 준언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억양이라든지 강세, 높낮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선제 나도 당황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비언어적 표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선제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언어적 표현과 그다음에 이제 비언어적 표현 나왔는데 3번에. 근데 잘 보면 가다와 달리 나는 학생들이 나눈 대화죠. 따라서 의사소통 참여자들, 그러니까 학생 1번과 3번 이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모두 공유하고 있고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나타나는 상황은 이제 나에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비언어적 표현, 자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면 나에 보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며에 해당되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것처럼 언어가 아닌 자 몸짓이라든지 손짓, 표정, 이런 것들, 뭐 시선, 자세,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3번에서는 가나에는 언어적 표현에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나타나는 군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나타나는 것은 나에 해당됩니다. 나.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사실 막상 파고 들어가면 어렵진 않은데 약간 이런 개념 표현이 있고 개념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선지의 길이가 깁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의 길이가 길다는 거는 통상 길어봤자 한 2줄 정도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던 건데 이게 한 줄만 더 늘어나도 상당히 부담이 그죠? 부담감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선지가 길어지고 선지가 복잡해지는 어떤 그런 양상은 우리가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꼼꼼하게 빠르게 읽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은요. 4번 문항 봤고요. 자, 이제 다음은 여기서는 4번 문항을 볼 거예요. 1번부터 5번 사이에서는. 자, 다음은 장문인데요. 사실 이제 4번부터 7번까지는 이제 화작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일단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자, 6번은 건의문 표현 전략입니다. 이제 문항은 이제 나눠 볼 수 있어. 문항은 조금 이렇게 나눠진다 볼 수 있지만 하여튼 4번 같은 경우는 화작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고 5번은 화법. 그다음에 장문은 6번 건의문 표현 전략. 자, 이게 좀 연계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세 부분이. 근데 뭐 직접적인 어떤 연계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거를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었다. 어떤 식으로든 변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극공감하실 건데 EBS 연계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화작, 언어는 좀 따로 뺄게요. 자, 화작, 그 다음에 독서. 이거는 그냥 다 바뀐다 생각하면 돼. 의미가 없어. 화법과 장문,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지문이 그대로 나온다? 안 나와, 절대. 문항도 당연한 얘기지. 독서, 지문 다 바뀌어요. 문항도 다 바뀝니다. 그럼 그러면 뭐가 연계된 건데요? 소재만 활용됩니다. 소재만 연계돼. 극공감하시죠? 특히 N수생들, 재수생, 삼수생 이상들 보면 소재만 연계된다. 그래서 화작이나 독서의 문항들을 갖다가 혹은 지문들을 갖다가 열심히 정리하고 외우는 거 의미 없다. 그냥 풀어보면서 아, 이런 소재들이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언어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기본 개념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언어는 조금 다른 게 그냥 소재만 연계된다 이게 아니라 언어는 그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 사례 있죠, 사례. 그 사례가 몇 군데 이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있으면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언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법 같은 경우는 그죠?
그 선제에 등장한 혹은 복이 등장한 그런 이제 어휘들 있죠. 사례들은 좀 따로 떼서 정리를 할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연계되는 부분이 문학이죠. 문학. 하지만 문학도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야 돼. 자, 문학도 보면 연계가 되긴 되는데 확실하게 좀 이게 의미가 있는 연계는 현대시. 생각해 보세요. 현대시를 변형할 수 있어요? 현대시는 그냥 현대시예요. 그냥 그대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시는 완전히 그냥 직접적인 어떤 그런 연계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문항은 다 바뀝니다만 그나마 직접 연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현대시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뭐 고전시가라든지 또는 이제 산문류 보면 이거는 간접 연계라고 볼 수 있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계율이 미미하다는 얘기야. 왜냐면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연시조라고 보면 연시조. 자, 수능 특강의 연시조가 뭐 예를 들어서 1수, 3수, 5수가 나왔어. 그러면 이걸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야. 근데 막상 수능 시험에서는 뭐가 나와? 여기 1, 4, 5가 아니라 2, 4, 6이 나와. 뭐 이런 식이야. 배우지 않은 부분이 나와. 수능 특강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그러니까 작품은 그게 제대로 나오는데 작품이 연계되는데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배우지 않았던 부분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고, 물론 겹치는 경우가 있죠. 한 이런 식으로 2, 3, 6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산문 같은 경우는 이게 산문이 길잖아. 그래서 실제 수특에서도 산문의 전체 내용을 다 담지 못하고 일부 장면만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그럼 그 장면이 나오느냐? 안 나와. 다른 장면이 나와. 염상섭의 3대를 배웠어. 그러면 염상섭의 3대 어떤 특정 장면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A 장면이 안 나오고 B 장면이 나와.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거는 간접 연계야. 간접 연계. 결국은 이 연계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 분명히 70% 정도 연계가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연계에 목숨을 건다 그거보다는 기본 능력, 그죠? 역시 기출을 바탕으로 한 기출을 바탕으로 선지 판단 논리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논리력을 키워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야. 왜냐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보긴 봐줘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재밌죠? 이런 얘기들은 그냥 마치 무슨 이야기 듣듯이 들어도 되는 어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자 권유인 표현 전략 나왔습니다. 6번은 뭐 그냥 늘 봤던 어떤 그런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권유문 내용 조직. 그래서 막 보기에 보면은 그죠? 보기에 보면은 뭐 주의 한계부터 행동 촉구까지 뭐 쭉 이렇게 개념 나오고 권유문에 관련된 어떤 그런 개념 나오고 선지 나오고 그냥 평이한 스타일이었고요. 8번의 매체 활용은 좀 특이한 게 그 수집한 자료, 매체에서 이제 그 자료에서 말이죠. 수집한 자료가 약간 좀 밑에가 끊겨 있는 어떤 그런 느낌, 좀 독특한 형식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글쓰기 내용 조직인데요. 내용 조직 방법을 묻는 거. 그 다음에 10번 조건을 충족하는 답안 찾기는 늘 있었던 거지만 이건 되게 좀 짜증나는 유형이죠. 그죠? 왜냐면 조건을 다 일일이 따져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하나 따져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웠던 그런 유형입니다. 6번부터 10번까지는 특별히 뭐 살펴볼 만한 어떤 그런 유형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한번 봐줘야 될 어떤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걸 볼 거냐면요. 쭉 보면 6번 문제를 잠깐 볼 거예요. 자,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작문 문항 분석에서 6번을 보면 선생님 6번은 쉬운 문제인데 왜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고 그 보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라고. 이 보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딱 보면 저는 좀 놀랐어요. 여러분은 별로 감흥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근데 저는 놀랐어요. 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을 되게 적극적으로 쓰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개념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 사실 화법과 작문에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잘 그런 게 언급이 안 됐어요. 그냥 학생들의 상황, 뭐 담화 상황이 나오든 또 어떤 글이 나오고 그냥
화법과 작문 교과서는 그냥 의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보기 보시면은 글을 쓸 때는 설득 전략과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논리적 추론을 강조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에는 또 감성적 설득 전략. 이게요. 설득 전략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엄연한 개념이거든요. 아마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혹은 그 전에 화법과 작문 교과서가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화법과 작문을 배웠던 친구들은 기억날 거야. 너무 독특해서. 설득 전략이 3가지가 있었잖아. 그지? 뭐가 있어? 여기 나왔던 이성적 설득 전략.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때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중학교 개념도 나와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이게 개념이 나와요. 인성적 설득 전략. 그 다음에 하나 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기에서 보면 이성적 이거 나왔죠. 인성은 언급 안 됐고 감성 3개 중에 2개가 지금 보기에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좀 잘 아는 친구들은 보자마자 당황하지 않았겠죠. 이거 아는 거다. 하지만 이거를 전혀 처음 봤던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 좀 숨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고민을 좀 했을 겁니다. 6번 문항을 보면 이건 이제 정답은 3번이었는데 3번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게 디귿 보면 디귿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현황을 보여준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자 디귿은 지금 보면 이제 네모네모 경찰서의 자료를 인용하여 구체적 수치로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기에 객관적 자료 활용하기에 해당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객관적 자료 활용하기도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성적 설득 전략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해서 문제를 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며 그러면 나머지 1번을 보면 기억에서 현안과 관련한 예상 독자의 경험을 언급한 것은 필자의 주장이 전문가 의견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라고 했는데 자 기억은 지금 뭐예요? 그 현안과 관련한 예상 독자의 경험을 언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에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독자나 필자의 경험을 언급하기에 해당하니까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 3번 이게 이제 어디예요? 이게 지금 이성적 설득 전략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연결된다 보시면 되고 감성적 설득 전략 1번이 여기 감성적 설득 전략에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니은에서 필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을 제시한 것은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자, 니은은 자가용 등교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니까 필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을 제시한 것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적절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었고 4번은 리을에서 예상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견을 언급하는 것은 그 의견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밝혀 필자의 주장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라고 했는데 자 리을은 예상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견이 뭐야? 이견. 이자가 다를 있잖아. 다른 견은 의견이야. 가끔씩 국어 문제를 풀 때 혹은 국어 지문을 읽을 때 정말 난생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정리하세요. 큰일 납니다. 나왔던 거 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너무나 사실 너무 기본적인 단어인데 이견이라서 이견을 무슨 숫자 2 견이 개가 2마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 모르는 어휘가 나오잖아요. 자 그게 화작이든 또는 뭐 비문학이든 모르는 어휘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 나국노, 응? 매국노라고? 매국노가 아니라 나국노. 나만의 국어 어휘 노트, 그죠? 나국노.
나국 언어라고 할까? 나국어가 좀 어감이 그렇다. 나국 언어. 나만의 국어 어휘 노트를 만들어서 그죠? 어휘력을 늘려야 된단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영어 단어도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로 영어도 보면 단어를 모르면 이게 문장이 이게 희미하게도 해석이 안 되잖아. 마찬가지야. 국어도 마찬가지야. 어휘를 모르면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문장이 안 읽히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독해가 안 되는. 그래서 모르는 어휘는 나국 언어 꼭 기억하자. 그래서 리을은 예상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견을 언급한 거죠. 그래서 보기의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를 통해서 예상 독자 의견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안 되고. 5번은 미음에서 현재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할 결과를 서리적인 표현으로 살짝 이렇게 개념을 넣네. 서리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짝 선지에 넣었네. 그래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자, 미음은 지금 현재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안전한 등굣길에 대한 희망을 서리적인 표현으로 제시한 거죠. 그죠?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걸 갖다 의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현재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할 결과를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일단 전략은 선지 2개만 일단 이렇게 쓰였는데 어쨌든 이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이 교과서 개념이 지금 이게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6번 문항은 우리가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6번부터 10번 사이에서는요. 하나 더 볼 건데요.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자, 8번 문제 볼 거야. 8번 문제. 자, 8번 문제를 봅시다. 자, 8번을 보시면 수집한 자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별한 후 선별된 자료를 반영하여 초고를 작성했다. 각 자료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독특한 거. 아래 표가 있어. 기존에 나온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보면 분명히 자료를 반영하여 초고를 작성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봤던 거잖아. 선별된 자료를 반영하여. 초고를 작성한다. 여기까지는 그냥 늘 있었던 건데 중요한 건 그 아래 보면 표가 나오죠. 선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선별 기준.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장문 목적. 자, 다 줄여서 압축해서 가는 장문 목적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나는 출처. 이건 정말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신박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8번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정답이 적절하지 않은 게 3번 역시 3번이었는데요. 정답이 3번이었어. 보면 자료 3은 2004년이라는 연도를 고려할 때 이제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의 이 출처 여기에 걸리는 거지. 출처가 분명한 최근의 정보인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리고 또한 작성된 초고는 한국인의 물 섭취 현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장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3번의 내용은 여기에 자, 다 뭐에 해당되는 거야? 장문 목적. 자, 장문 목적에 부합하는가? 아니다에 해당되고 역시 출처도 아니다. 출처가 이제 분명한 최근의 정보니까 최근의 정보도 아니고 장문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다. 이렇게 아니다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1번은 초고의 2문단과 3문단에서 물을 마실 때 유의할 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그죠? 자료 1의 내용인 전문가가 권하는 물 섭취 방법은 이제 물 섭취 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에 적합하다고 봐서 이 장문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고 2번에 보면 자료 2는 내용이 물 섭취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아 가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초고의 그 첫 번째 문단 보면 인터뷰를 통해서 만난 학생들의 인식과 달리 자, 물을 많이 섭취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자료 2의 내용인 그 물 중독 사례가 물 섭취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은 학생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가 작문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그렇다라고 판단했겠죠.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었고 4번 보면 자료사는 내용이 물 섭취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겠군. 자료사의 내용을 보면 이제 1인당 수돗물 사용량 현황은요. 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 작문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역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자료사는 출처는 분명하지만 해마다 발간되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연도를 고려했을 때 최근의 현황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고 봐 나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겠군. 자료사는 지금 연례 보고서라는 보고서의 성격과 그다음에 2013년이라는 연도를 고려할 때 최근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출처가 분명한 최근의 정보인가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겠죠. 예, 그래서 5번 적절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언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언어는 이제 11번부터 15번이죠. 옛날에 문법 파트가 이제 언어로 바뀌었는데 뭐 똑같아요. 예. 언어로 바뀌었다고 해서 뭐 특별한 뭔가가 또 바뀌었냐 이건 아니고요. 예, 흐름은 똑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또 구모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현재는 그래요. 그러면 언어는 다 연계됐네. 그냥 싹 다 연계됐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큰 의미는 없다고. 어차피 언어는 다 걸리게 됐어. 어떻게 안 걸려? 응? 언어는 영역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안 걸릴 수가 없어. 음운, 단어, 문장, 담화, 국어사. 국어사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중세국어. 보세요. 담화 걸렸잖아. 걸리면 그냥 연계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언어 파트는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없어. 무조건 다 돼.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선생님, 연계가 어떻게 이렇게 다 될 수 있나요? 다 돼. 언어 특성상. 그래서 자, 담화 걸리죠. 자, 높임 표현, 종결 표현, 문장, 중세국어, 국어사 연결되죠. 문장장인 문장. 한글 맞춤법 이것도 문장. 다 되잖아. 그죠? 예. 어쨌든 우리는 언어는 다 필요 없어. 그냥 뭐 강남인 강에서도 이제 제가 문법 강의 찍은 거 있잖아요. 그죠? 생강국어 문법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그냥 강의를 들어서 개념을 정리해 놔야 돼. 어떤 거? 음운부터 국어사까지. 예. 음운부터 국어사까지 개념을 순서대로 쫙. 어떤 사람은 이제 순서를 바꿔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에요. 순서대로 음운부터 쭉 국어사까지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가 가졌던 개념이 제대로 된 건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번에 11번부터 15번까지 풀었는데 감을 전혀 못 잡았다. 손을 못 댔다. 그러면 그냥 바로 강남이 강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 생강국어 문법 강좌 쭉 듣고 끝내면 돼요. 예. 그러면 자 일단 11번 보시면 담화의 특성인데 자, 11번하고 12번이 이제 묶였어요. 그죠? 그래서 담화 부분에서 이제 높임 표현, 뭐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이런 개념들이 나왔습니다. 담화의 특성 보면 여기서 자 제가 이제 개념을 좀 뽑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어떤 거냐면 좀 주목해야 될 개념이 이런 겁니다. 담화의 특성 부분에서는 자 지시 표현, 표현은 뺄게요. 지시, 대용 이게 담화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제 그 높임 표현에 대한 얘기. 높임 표현인데 높임 표현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자 지시, 대용, 그 다음에 여기서 높임 표현. 높임 표현도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높임도 보면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주체 높임, 문장의 주어에 해당되는 대상 높이는 거, 그 다음에 객체, 부사어나 목적어 높이는 거,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거, 상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다 따질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11번하고 12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일단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1번이랑 12번은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자, 일단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정답이 5번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F는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을 직접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라고 했는데 F의 지금 거기는 영선에 발화에 언급된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치기 한 거죠. 분명히 지시랑 대용은 다른 건데 여기서는 지금 대용 표현을 갖다가 지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선지 언급을 해서 틀린 선지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거고 그 다음에 12번을 보면 높임 표현인데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었는데요.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도 장난친 거야. 이것도 바꿔치기 한 거야. 4번 보면 드리고의 드리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자, 할아버지가 문장의 주체야? 문장의 주체는 문장의 주어야. 그런데 여기서는 할아버지가 어떤 거야? 과일을 드리고, 그죠? 그러면은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시거나 과일 좀 드리고 오렴. 누구에게? 할아버지께. 할아버지께 과일 좀 드리고. 할아버지께가 뭐예요? 할아버지에게에서 에게를 깨로 바꿔가지고 할아버지를 높인 거잖아. 근데 할아버지가 뭐야 여기서? 할아버지에게가 부사어란 말이야. 그럼 객체를 높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객체가 아니라 문장의 주체. 더 쉽게 얘기하면 객체라는 표현에서 객을 빼고 주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살짝 이렇게 바꾸면서 말장난해가지고 틀린 선지를 구성한 거 아니야. 이해돼요? 네. 그래서 11번, 12번은 되게 좀 약간 얄팍한 어떤 그런 말장난이 쓰인 어떤 그런 문항이었어요. 조금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머릿속에 이거 주체와 객체 이거 있죠. 이 개념 없었으면 사실 좀 헷갈릴 수도 있어. 뭐 중세국어는 쉽게 나왔어요. 어떤 개념을 알고서 푸는 문제가 사실 아니었다. 13번은 거기 보면 이제 선행체현 다 학습활동에 그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1번이 정답이었는데 아바님 있죠. 아바님. 시옷 앞에 그 관용교조사 앞에 있는 그 아바님이 존칭의 대상의 유정물이잖아. 13번 이거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었어. 그냥 여기 상황만 보면 돼. 아바님이 분명히 여기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존칭, 그죠? 예, 존칭의 대상인 유정물이에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관용격조사가 뭐가 쓰여? 존칭의 대상이 유정물. 그냥 존칭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유정물이면 그냥 그 에나 의가 쓰이잖아. 그런데 존칭의 대상인 경우에는 여기에 관용격조사 시옷이 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최종적으로 아바님 이게 맞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번에 아바님의 곁 이렇게 돼 있으니까 틀린 거지. 시옷이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14번 보면 이제 문장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이야. 선지가 복잡해졌어. 옛날처럼 간단하지 않아. 그래서 14번 문제를 좀 잘 보시고 나중에 구모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왔는지 확인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장의 짜임 보면 일단 이것도 1번이 정답이었는데요. 기억이 서술어인 문장은 그죠? 기억이 서술어인 문장은 이제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이다. 그죠? 여기에서 보면은 자, 주기적으로 운동하 명사절을 찾는 거예요. 명사절. 그래서 주기적으로 운동하 여기서 보면 운동하다 해서 운동하에다가 지금 명사형 어미 기가 들어가서 뭐가 된 거야? 이렇게 명사절이 된 거고 이것도 기가 들어가서 명사절이 된 거다. 이 문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없어.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가가 나왔지. 자, 이렇게.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있어.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명사절은 뭘로 쓰이는 거야? 주격조사부터 쓰니까 주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번 정답이었던 거야. 이해돼? 15번은 뭐 그냥 띄어쓰기인데 보면은 거기 기억. 자, 15번은 5번이 정답이었는데 기억의 보다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서 뭐뭐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귿의 밖에 같은 경우는 그것 말고는 또 그것 이외에는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예요. 리을의 만큼 같은 경우는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그죠? 그러니까 이럴 조사들은 앞말에 무조건 붙였어야 돼요. 앞말에 조사는 무조건 붙였어야 돼요. 이건 기본이죠. 근데 니은의 뿐 같은 경우는 이제 뿐은 이게 조사냐? 아니야. 뿐은 의존명사야. 다만 어떠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의존명사야. 그래서 앞말과 띄어써야 돼. 자, 이건 너무나 단순한 거야. 띄어쓰기 중에서도 되게 쉬운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조사와 의존명사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이거 진짜 쉬운 거거든.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하다 싶어.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시험에서 나올 법한 문제야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너무 쉬워. 조사는 자 이거 조사는 앞말에 붙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알잖아. 우리 이렇게 자 영수 뛰고 가. 자, 영수가 밥을 먹었다 이렇게? 아니잖아. 붙여서 쓰잖아 이렇게. 조사는 무조건 앞말에 붙이는 거야. 은는 이가 이런 게 따로 떨어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조사는 당연히 이거는 앞말에 붙어요. 하지만 의존명사는 어디 의존하는 거야? 관형어에 의존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돼? 관형어 의존명사는 관형어 띄고 의존명사. 관형어 띄고 의존명사.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의존명사는 앞에 관형어 띄고 의존명사. 앞말에 붙지 않아. 앞말은 무조건 관형어가 나오는데 앞말인 관형어야. 그죠? 다시 정리하면 앞말 앞말 즉 관형어. 앞말이 관형어인데 관형어와 관형어에 붙지 않는다. 무조건 띄어쓰기 돼 있어요. 그게 지금 한글 맞춤법에 띄어쓰기의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존명사는 앞말과 반드시 띄어써야 돼. 그래서 자 조사와 의존명사의 어떤 그런 띄어쓰기 개념을 알고 있다면 쉽게 풀리는 어떤 그런 문제였어. 됐죠? 근데 여기서 자 이렇게 그냥 사후적인 어떤 그런 문항 해석 이런 분석보다는요 결국은 11번부터 15번까지 쭉 살펴보면 결국 결론은 뭐다? 결론은 이거다. 음운부터 국어사까지 완벽하게 개념을 머릿속에 장착하고 있는 것.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어휘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다 했어요.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한 일주일, 2주, 한 달 지나가면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하나씩 사라집니다. 참 신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제대로 해줘야 돼. 여러분 노트나 연습장 이런 데다가 정리를 한번 제대로 해서 잊어버릴 쯤 됐을 때 다시 펼쳐서 다시 봐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요. 반복, 또 반복, 반복, 또 반복.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언어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언어 문항 분석은 방금 했던 걸로 가름하고 자 독서를 좀 보겠는데 자 독서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인문인데 사회에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미친 과거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자, 이 16번 문제가 참 놀랐어요. 물론 지문도 놀랐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지금 가나로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글의 전개 방식, 예, 이걸 보면 그죠? 글의 전개 방식 문제가 역시 가와 나의 소술 방식을 묻고 있어. 이것도 이제 가나로 나눠져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게 평소에 보던 거냐고. 아니란 말이야. 평소에 보던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나 이렇게 나눠져 있다. 특이한 어떤 형태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제 풀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세부 내용 파악. 17번 문제 세부 내용 파악. 자, EBS 연기가 다 됐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으니까 수능 특강에 이 소재가. 또 18번에 정보관계 파악. 또 19번에는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거. 난도가 상당히 높았고. 20번은 구체적 사례 적용하기. 늘 우리가 보던 유형. 그다음에 21번은 그냥 어휘 문제, 보너스 문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문항이 이제 역시 16번 문항. 두 문제를 볼 건데요. 좀 어려워. 16번은 좀 독특한 신유형. 그다음에 19번 추론. 사실 비문학도 추론의 유형이 상중하 레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19번 추론 문제는 상에 해당됩니다. 생략된 거를 추론하는 거야. 이건 1대1 대응으로 안 돼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1대1 대응은 그냥 보는 대로 그냥 보고 연결하고 보고 연결하고 1대1 대응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하면 되는데 이건 안 돼. 그래서 16번, 19번은 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어요. 독서 문항 분석을 보면 16번. 자, 하여튼 이거는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야. 서술 방식.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고 보면은 이제 정답이 이제 1번이었는데 지금 보면 가의 지금 그죠? 가의 3, 4문단에서는 이제 과거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안정과 통치 안정성에도 기여했음을 이제 뭐뭐로써 증대시켰다, 뭐 기여했다 이런 식의 형식으로 진술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나를 보면은 관료선발제도 개혁론이 등장하게 된 어떤 그런 배경으로 과거제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과거제로 인해 합격만을 목적으로 한 그 형식적 학습, 그다음에 또 인재들의 재능 낭비 문제,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익명성에 대한 회의감을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 그런 거 얘기했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어떤 능력주의적 태도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공동체식의 약화로 인한 부정적 모습을 또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가와 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거예요? 인과 서술 방식, 그죠? 인과의 서술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서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다. 다만 이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좀 특수하고 좀 신기한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당황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9번 보기로 했죠. 19번. 자, 생략된 내용을 갖다 이제 추론하는 겁니다. 어려웠죠. 오히려 20번 문제가 3점짜리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사이즈가 길어서 그랬던 거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19번이 더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건 이제 추론입니다. 원래 추론 문제가 더 어려운 법인데 보면 가와나를 참고하여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그냥 적절한 거잖아요. 자, 기억 보면 이게 이제 정답이 4번인데 자, 기억의 그 익명성의 확보 있잖아요. 예. 기억. 자, 기억의 익명성의 확보. 그 다음에 니은, 익명성에 대한 회의. 익명성의 확보 같은 경우 보면 과거제의 긍정적 측면과 지금 관련된 거죠. 그죠? 일단 이거를 파악해야지.
과거제의 긍정적 측면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지금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공정성이란 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공정하지 못하면 분노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든지 원칙에 어긋난다든지 공정성에 어긋난다. 그러면 이제 분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그냥 참고 넘어갔던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 과거제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줬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익명성에 대한 회의는 이거는 과거제 부정적 측면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보면 니은의 앞부분에서 익명성에 대한 회의 앞부분에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인성이나 실무 능력은 그 사람의 됨됨이랑 관련되니까 니은은 관리 선발을 할 때 이 검증, 됨됨이 검증에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업이라든지 모든 조직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스펙이 좋아서 뽑아놨더니 인성이 정말 너무 안 돼 있는, 그죠? 인성이 정말 최악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스펙도 좋으면 그에 따라서 이제 겸손함도 갖추고 다 이렇게 배려심도 갖추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또 많이 또 등장해요. 그런 사례들이. 스펙은 뛰어난데 너무 이기적이야. 나만을 위해서 스펙을 쌓아온 사람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아나무인이고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죠. 예. 스펙이 좋다고 뽑아왔는데 막상 조직에 융화되지 못한 어떤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16번과 19번을 이제 대표 문항으로 해서 이 인문 영역의 문항을 이제 분석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6모, 9모 우리 분석 특강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2강에서 계속 이제 이 비문학 부분과 문학 부분이죠. 독서와 이 문학 파트에 대한 분석과 그다음에 이제 문항 분석, 중요한 문항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6모, 9모 분석 특강은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수능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6모, 9모의 상처가 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나의 어떤 그런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마운 어떤 그런 이제 계기가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